네, 한번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어, 뭐 저기 강의가 지금 몇 개 올라와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일주일에 한 100분 정도는 강의 올라올 거고 실시간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실시간 수업은 50분 정도 진행할 거고요. 관련돼서 편하게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특별히 궁금하신 점 없으면 주로 복습 위주로 큰 틀에서 어,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그 진도와 그 교재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어, 그런 거 없이 좀 뭔가 큰 틀에서 말씀을 나누거나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지금 컴퓨터가 있으신 분은 저랑 같이 그 파이썬을 설치해가지고 간단한 거랑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어, 아나콘다를 다운받았거든요. 이게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 어, 뭐잘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하는 세팅이라서 여기서 보면 아나콘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밀어가지고 지금 전혀 설치가 안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면 아나콘다 다운받아 쓰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맥을 쓰고 있는데 윈도우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해가지고 이제 숙제나 이런 것들 다 이거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뭐 직장인들이시니까 바쁘셔서 숙제를 제출하실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그 출석 준비 목적으로 뭐 강의 요약을 짧게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강력하게 그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간단한 신호 처리나 이런 것들 다 이제 작성해 주시는 거죠. 작성해 보시는 건데 그걸 하기에 예전에는 매트랩을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넘파이를 써서 하면 훨씬 더 편하죠. 그리고 뭐 수많은 방법도 있겠지만 아마 이 방법이 제일 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콘다를 저는 뭐 지금 440메가인데 좀 다운받아가지고 해놨고요. 설치해 보겠습니다. 윈도우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허용을 해서 설치를 하고 뭐 하다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아나콘다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맥, 뭐 리눅스 다 똑같습니다. 뭐 파이창은 돈 내고 써야 되는 거니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쓰실 수도 있고 그냥 주피터 노트북 쓰셔도 됩니다. 뭐 신호 처리 정도의 목적이면 굳이 뭐 ID가 필요하진 않고요. ID 없이 할 수 있는 그, 어, 크롬으로 하고 뭐 그러려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 정도로 충분하죠. 그래서 이거 갖고서 뭐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건 나중에 필터 설계거나 뭐 칼만 필터나 이런 것도 다 코드로 작성할 건데요. 당연히 눈으로 보셔도 되지만 한번 따라서 작성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미만이라고 생각 좀만 더 기다려 보시죠.
교수님,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네, 파이썬 버전은 어떤 버전으로 깔아야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3.7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2점대는 제일 별로 안 쓰는 것 같고 3점대 쓰시면 되는데요. 뭐 제가 예전에 쓰던 뭐 그런 코드나 뭐 그런 생각, 저는 3.7을 좀 지금도 3.7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신호 처리나 이런 쪽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상관이 없으실 거예요. 네, 뭐 이거 한동안 지난주 강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신호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신호라는 게 뭔지, 시스템이라는 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신호라는 거는 그냥 시간에 관한 함수일 뿐인 거죠. 그래서 뭐 XT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디스크리트하다면 XN이라고 수열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시스템은 그 신호가 들어가서 신호가 나오는 건데 어떤 변화를 겪겠죠, 신호가. 이제 그게 신호와 시스템인 거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시스템은 굉장히 넓은 범위지만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시스템은 LTI 시스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이 부분은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리니어하다는 거는 잠시만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썬 아나콘다를 설치했고요. 뭐 콘다 이런 거 쳐보면 뭐가 나오겠죠. 화면이 좀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콘다는 이제 버전을 컨트롤하는 건데 예를 들어 제가 파이썬 3.7도 쓰고 싶고 3.8도 쓰고 싶고 근데 이제 어떤 건 3점 얼마 써야 돼 어떤 건 2점 얼마 써야 돼 각각의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 놓고 쓰는 건데요. 똑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7을 선호해서요. 그냥 이거는 이름을 아무렇게 쓰셔도 되는데 저는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선호합니다. 파이썬은 이 얘기는 새로운 인바이러먼트를 만드는데 create 만드는데 이름은 요 이름으로 하고 기본 파이썬은 3.7 버전을 깔아라는 뜻인 거죠. 저걸 뭐 2점 얼마로 할 수도 있고 이름을 마음대로 정하실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 3.7에 11. 그래서 예, 다 설치됐고요. 자,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제가 설치한 3.7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내가 3.5를 쓰고 싶다. 그러면 하나 또 만들어 쓰셔도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3.7 그 환경에 들어가 쓰고 싶으면 콘다 액티베이트.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에 A를 다 개발할 때 환경, B를 개발할 때 환경, C를 개발 여러 개를 만들어 쓸 수 있는 거고 뭐 세팅을 다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엄청 편한 거죠. 예전에는 다른 기계 가서 해야 될 수도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파이썬 그쵸? 지금 보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서 임포트 뭐 계산기로 쓰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설치해야 될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넘파인데요. 주피터 노트북 기본 좀 깔려있나? 주피터 안 깔려있군요. 그래서 또 구글링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찾습니다. 주피터 노트북. 그 텐서플로우를 까는 거라서 얘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뭐 설치되는 동영상도 제가 녹화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보시면 어떻게 설치할지가 그냥 뭐
써볼까요? 저도 패키지 이름을 잘 몰라서 요거를 써가지고 실행을 했습니다. pip install jupyter. 그래서 보겠습니다. jupyter.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뭐 거의 다 된 건데요. 뭐 보시면 그렇게 복잡거나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뭐 새로 만들어서 임포트 넌파이가 없다. 그러면 이제 깔면 설치하면 되겠죠. 여기 외부 명령을 실행시킬 때 저 느낌표를 쓰는데요. pip install 넌파이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Shift 엔터를 쳐주시면 넌파이가 설치되면 자, 넌파이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관련된 거 다 이런 식으로 설치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또 이제 그림을 그리고 뭐 신호 같은 거 이제 벌써 봐야 되니까 또 중요한 게 매플랍립인데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두 개죠. 이것도 아마 없죠? 그러면 pip 그러니까 뭐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뭐 윈도우, OS, OSX, 뭐 리눅스 다 쓰실 수 있고.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런 라이브러리 이름은 자꾸 하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잘 되는지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보면 x는 numpy의 linear 스페이스 뭐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 1000등분 y는 sin x 이러면 이제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그림을 그려보고 싶으면 플랫 쇼가 아니라 플랫 네, 그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함수 같은 거 만드셔가지고 뭐 테스트해 보시고 뭐 트랙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쓰시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가격도 비싸고 뭐 그리고 또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유닛 펑션 같은 경우는 헤비사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NP 헤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UX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고 X에서 0에서 올라갔다가 이제 렉탱귤러인 거죠. 1일 때 내려오는 거 그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코드들 뭐 대단한 코드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간단한 것들인데 작성해가지고 하나씩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디스크릿 타임에서 같은 경우는 더 만들기가 쉽죠. FFT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칼만 필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뭐 그림 복사해서 그냥 붙여 쓰고 이러면 어디에서 이제 발표 자료 만드실 때도 편하시죠. 그다음에 뭐 미음악 요식품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숙제를 그냥 그 요약하셔가지고 쓰셔서 제출하셔도 되는데요. 이거를 그냥 제출하시겠다 그러시면 여기서 뭐 학번 쓰시고 이름 쓰시고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한 내용 해서 다운로드를 저 같은 경우 HTML로 받아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이제 뭐 출석 인정이 되는 거고 뭐 강의 요약만 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이고. 이런데 제가 말씀한 게 좀 더 천천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혹시 하다가 설치가 안 되신 분은 이 동영상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수업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강의 숙제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앞으로 숙제하시고 뭐 실험하시고 이럴 때 쓰기에 제일 좋은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매트릭 같은 거 쓰셔도 좋습니다. 취향에 맞추셔서. 자, 그러면 뭐 지금부터 동영상으로도 있지만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시작이 신호였던 거죠. 신호. 그래서 신호에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뭔지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해서 보면요. continuous time 신호랑 discrete time 신호랑 디지털 신호. 요게 이제 많이 쓰는 세 개의 단어인 거죠. continuous time은 시간축도 continuous인 거고, value도 continuous인 거고, 우리가 말하는 거 이런 게 continuous time 신호인 거죠. discrete time 신호는 그거를 특정 피리어드에 맞춰서 특정 간격에 맞춰서 그 값을 읽어온 거죠. 그러니까 44.1kHz, 보통 뭐 CD가 소리가 44.1kHz로 샘플링 한다고 그러는데요. 44.1kHz, 바꿔 말하면 1초에 44,100번 값을 읽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TS가 44,100분의 1초로 샘플링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생각해 보시면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은 뭐 제가 컨볼루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컨티뉴스 타임에 대해서 한번 뭐 예를 보여드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처리하기 힘들거든요. 뭐 컨볼루션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뭐 수학적으로는 해볼 만한데 실제로 해보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저장도 힘들고. 근데 이것들을 샘플링해서 이게 1초에 44,100번씩 사람 목소리라면 샘플링해서 저장을 하면 그때부터는 처리할 만한 거죠. 저장하기도 그렇고 뭐 생각해 보시면 그냥 숫자들을 이렇게 실수들을 이렇게 쫙 적으면 되잖아요. 각 초별로. 근데 그게 뭐 이 왼쪽에 이 느낌인 거죠. 연속된 값들을
특정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해 놓은 거죠.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이거에서 위에서 이거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continuous time을 샘플링해서 discrete time으로 바꾸는 건 오케이. 근데 그렇게 되면 정보가 사라지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연속적인 거 있는데 그걸 띄엄띄엄 가져와요. 시간 간격을 두고. 그러면 당연히 정보가 사라지겠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는 정보를 완벽하게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나이키스트 샘플링 시어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속 신호를 샘플링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를 만드는데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컨티뉴스 타임 신호를 복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정보를 하나도 잃어버린 게 아닌 거죠. 그렇다면 제가 목소리 한 거를 샘플링해서 저장해 놨다가 그걸 다시 어떤 식으로 복원해 가지고 틀어줬을 때 제 목소리를 완전 복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결론이죠. 뭐냐 하면 신호를 샘플링 할 때 원래 신호가 밴드 리밋에 있어야 되고 원래 신호의 주파수 우선은 이제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있을 때 X축은 주파수 Y축은 각 주파수별 세기라고 음악 들으실 때 이퀄라이저 같은 거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세기로 봤을 때 원래 신호의 주파수가 엄청 높은 주파수가 있고 막 이러면 이제 이런 샘플링을 통해서 절대로 원복이 불가능한 거고 이걸 원복을 하려면 원본 신호의 주파수가 제한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있다. 여기가 최고 높은 주파수가 딱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 귀도 너무 낮은 주파수도 못 듣고 너무 높은 주파수도 못 듣죠. 여러분 보면 그 아이들만 들을 수 있는 휴대폰 벨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만 들을 수 있는 휴대폰 벨소리는 굉장히 고주파라서 귀가 아직 어린아이의 귀는 고주파를 들을 수 있는데 어른 귀는 너무 고주파를 못 듣는 거죠. 생각해보면 귀가 떨려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어른들은 그게 뻣뻣해서 그런지 어떤지 너무 고주파에 맞춰 못 듣는 거죠. 그래서 고주파에서 아예 못 듣는 거죠. 그런 벨소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제한돼 있으니까 굳이 무한히 많은 주파수를 다 복원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목소리를 발성한다고 그러면 아마 보통 일반적으로 한 8kHz 정도? 그 정도, 아니 4kHz인가 그 정도가 주파수의 한계일 거예요. 사람 목소리 낼 수 있는. 아무튼. 이게 밴드 리밋이 돼 있고, 원래 신호가. 원래 신호의 주파수가 어떤 특정 구간 안에 모여져 있고, 그 다음에 샘플링 할 때 이거의 2배. 그럼 D였으면 2D분의 1초보다 짧은 간격으로 샘플링을 하면 완전 복원이 가능하다는 게 이 시노미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컨티뉴스 타임 신호를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바꿔가지고 원래로 복원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리고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바꿔서 처리를 하고는 다시 돌려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고는 필요할 때 다시 틀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런 거 쓸 때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CD 같은 경우는 우리가 44.1kHz인데요. 왜 44.1kHz라는 숫자가 나왔냐? 인간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최대 주파수가 들을 수 있는 거나 말하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게 20kHz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귀 같은 경우는 B가 20인 거죠. 20kHz, 2만인 거죠. 그럼 거기에 2배로 샘플링을 해줘야 되면 40kHz로 샘플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칼처럼 안 끊기는 거죠. 이게 칼처럼 안 끊기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10% 마진을 두는 거죠. 그래서 10% 마진을 둬서 44kHz인 거고 44.1은 뭐의 배수를 만들기 위해서 44.1인데요. 뭐 그건 제 고수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4.1kHz로 우리가 하는 거는 생각해 보시면 귀가 들을 수 있는 최대 주파수가 20kHz. 그거의 2배의 10% 마진을 둔 거죠. 그게 44.1kHz. 이제 그게 그 신호 시스템의 복습에서의 최후 결론이 되겠습니다. 컨티뉴어스 타임 신호를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바꿨다가 이거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위에서 얘기한 대로 원래 신호가 밴드 리밋돼 있고 그다음에 그 샘플링 할 때의 그 피리어드가 주파수의 2배에 맞춰져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호 시스템에서 어떤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당성을 회복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거기를 향해서 이제 갈 건데요. 자, 이제 거기서 결론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 어떻게 복원하면 되느냐? 뭐 수학적으로 증명해봐라. 뭐 등등등. 이제 그거가 이제 그거로 가기 위해서 맨 처음에 배우는 게 신호. 두 번째 배우는 게 시스템. 세 번째 배우는 게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퓨리에 트랜스폼인 거죠.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퓨리에 트랜스폼은 신호를 처리하고 시도를 다루는 아주 기본 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모르고는 사실은 신호를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하거나 이론적인 분석하기 굉장히 힘들죠.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왼쪽 위에다 그린 그림도 신호를 타임 도메인에서 그린 게 아니라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린 거잖아요. 뭐 신호가 밴드 리미트 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끊으면 된다.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음악 틀거나 이럴 때 이퀄라이저에서 조정을 하잖아요. 내가 주파수별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굉장히 편하다고. 그러니까 이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하는 뭔가 수학적 기법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인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룰 수 있는 툴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샘플링 시어럼 같은 것도 증명하려면 샘플링 시어럼을 증명하는 수학적인 기본이 퓨리에 트랜스폼인 거죠. 뭐 사실 그 증명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리고 사실은 그 증명 과정에 나오는, 그러니까 증명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증명 과정에 나오는 어떤 과정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기회로 전자회를 만든다. 입력 신호가 있고 출력 신호가 있다면 그럼 입출력 신호가 어떤 관계가 있을 텐데 입출력 신호의 관계는 우리가 다루는 거는 그냥 선형 미분 방정식이죠. 거의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다루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항 하나 넣고 컨덴서 하나 넣고 그럼 벌써 선형 미방이 되는 거고 저항 넣고 코일 넣으면 선형 미방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입출력 관계가 선형 미분 방정식인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 입력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올지 출력이 이게 나오게 하려면 내가 뭘 넣어야 될지 이게 결국은 다 미분 방정식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미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 푸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뭐 풀 이유도 없고요. 그다음에 초기 조건도 대부분 모르고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그냥 미분 방정식 깡으로 푸는 게 아니라 트랜스퍼 펑션을 쓰는 거죠. 트랜스퍼.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xt가 들어가서 yt가 나오는데 이 출력의 관계를 미분 방정식 꼴로 쓰는 게 사실은 맞는데 그게 뭐 물리 법칙에 따라 그게 맞는데 그래가지고 푸는 게 너무 힘들고 영향가가 없으니까 시스템을 트랜스퍼 펑션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뭐 거의 최초의 한 예제가 똑같은 시스템을 아마 RL이나 뭐 RC 같은 회로를 했겠죠. 똑같은 거를 미분방정식으로 해서 푼 경우, 그 다음에 뭐 손으로 푼 경우, 뭐 컴퓨터로 이렇게 수치 해석적으로 해서 푼 경우, 그 다음에 트랜스퍼 펑션을 해서 푼 경우를 코드상으로 다 비교를 하는데요. 이 트랜스퍼 펑션을 써서 푼 방법이 독보적으로 간단하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되고 트랜스퍼 펑션을 이해하고 다루려면 수학적인 기법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꼭 필요하죠. 요게 이제 시노미 시스템에서의 어떤 그 과목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노와 시스템 배우고 이걸 다루는 툴로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배우고 퓨리어 트랜스폼 배우고 그러고서 트랜스퍼 펑션 만들어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전체적인 큰 구조를 보시면 이제 뭐 컨티뉴어스 타임 신호가 어떤 건지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우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뭐 신호를 쉬프트 시켰을 때, 뭐 더했을 때, 뭐 뺐을 때, 반전시켰을 때,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그림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면 확 눈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뭐 그림을 다 제각각 그려가지고 답이 안 나오니까 그림 그려서 나오고. 그다음에 뭐 예를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래도 제가 뭐 연습 삼아가지고 다 그 아까 주피터 노트북으로 코드를 써가지고 그림을 다 그려봤으니까요. 거기 적힌 대로 똑같이 한번 타이핑해 보시는 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이핑해도 좀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그릴지 나중에 좀 더 복잡한 그리실 수도 있죠. 그려보시고 이것도 그려보시고 그다음에 뭐 이분하드, 우함수, 기함수라고 배우죠. 해보고 뭐 이런 기초적 초보 뭐 일시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은 아니죠. 그랬을 때 세타가 얼마일 때 이분 펑션이냐, 펑션이냐 그런 것도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이런 것도 그려봤고 그려봤고 그래서 뭐 이런 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또 설치해가지고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기 신호들도 얘기를 했고요. 주기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 기억해 두고 있으시면 좋죠. 주기가 A 신호랑 주기가 B 신호를 합쳤을 때 그 결과가 주기 신호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주기가 A인 거랑 주기가 B인 걸 그냥 더했을 때 합친 게 주기 신호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두 주기의 B가 유리수인 거죠. 두 주기의 B가 유리수면 합쳤을 때 주기 신호가 되는 거죠. 주기 신호와 주기 신호 합치면 두 개 그리고 주기의 B가 유리수면 주기 신호가 되는구나. 뭐 하나 외워두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곱했을 때는 그런 성질이 성립하지 않죠. 곱했을 때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주기 신호에 관한 것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신호에 대해서 기본적인 텀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전체 부분을 적분해서 제곱해서 적분 더한 게 에너지 그거를 뭐 시간으로 나눠준 게 파워 에너지 파워 이런 얘기를 했고요. 모두 뭐 다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기호가 이제 나오는데요. 굉장히 익숙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요. 그러니까 학부 때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실 테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황당한 기호죠. 우선 J는 복수수 기호죠. 우리 고등학교 때는 I라고 쓰는데 전자과에서는 I가 전류로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복수수를 J라고 쓰죠.
뒤에 까도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를 다른 문자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j로 쓰는 거죠. 2j 오메가 t는 2는 뭐 우리가 뭐 2.7 뭐 그 숫자 그거죠. 자연 상수라고 하나요? 이게 이제 고의인 거고, 이렇게 된 꼴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룬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 저는 뭐 기본이 되는 함수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랑 델타 임펄스인데요. 두 개가 이제 둘 다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오는 식이죠. 얘는 고등학교 식으로 쓰면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j 호수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복소수의 크기가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에 대로 뜻이온 거죠. 그러니까 저 2의 j 오메가 t는 크기는 뭐 항상 1인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기본꼴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신호가 주어지면 저거로 분해를 해서 쓰는 게 굉장히 표준적인 방법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이거는 뭐 사실 앞으로 마르고 닳도록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꼴이니까요. 우선은 처음 보시는 분은 그냥 깡으로 외우시고요. 그리고 자꾸 쓰시다 보면 이게 굉장히 편해요. 네, 편해요. 이게 편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쓰는 이유는 이 편해서 쓰겠죠. 불편한데 쓸 이유는 없죠.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파워 같은 거 계산하는 부분 했었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신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를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신호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이런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이라는 거는 요 위에 익스포넨셜 위에 컴플렉스 넘버가 들어간다는 거죠. 컴플렉스 넘버가 복소수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위에 복소수가 들어가는 거죠. 아까 얘기한 j 오메가 t가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의 뭐 아주 뭐 예가 하나 되겠죠. 그러니까 신호를 저거로 분해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기법인 거고, 저렇게 분해하겠다라는 생각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퓨리에 트랜스폼이랑 라플라스 트랜스폼인 거죠. 신호가 들어오면 저렇게 생긴 것들의 합으로 표시하겠다. 앞으로 그 내용을 하겠지만 우선 왜 이게 맨 앞에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이유는 신호를 저런 꼴들의 합으로 표시하겠다. 저런 꼴들의 합으로 표시하겠다. 그래서 나온 게 하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나는 퓨리에 트랜스폼인 거죠.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익스포넨셜 위에 마이너스 실수가 올라갔을 때, 이거는 플러스 실수가 올라갔을 때, 이거는 마이너스 0.5 더하기 j2파이가 올라가면요. 제가 다음 시간은 펜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건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이렇게 될 경우에 얘는 이렇게 되죠. 2에 마이너스 0.5 코사인 2파이 t 더하기 j 사인 2파이 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0.5 더하기 j 2파이 t가 올라가게 되면 실수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실수 부분. 허수 부분도 있겠지만 실수 부분은 저렇게 돼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위에 일반적으로 복소수가 올라간 게 그게 신호의 기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제 배우신 분도 있고 아니면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위에 게 원사이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수식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쑤시개 그렇게 인포머티브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느낌을 준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오히려 저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자, 한번 보시죠. FT는 인테그랄이 더한다는 뜻인 거죠. 뭘 잔뜩 더하는 거죠. 뭘 잔뜩 더하냐면 2의 ST승을 잔뜩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FT라는 함수가 있는데 FT라는 함수 어떻게 쓰냐 하는 거냐면 2의 ST승 꼴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서 웨이트가 FS죠. 2의 ST승 꼴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서 더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FT를 분해하는 거죠. 쪼개서 FT를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되냐? 우리가 LTI를 가정을 하게 된다면 이게 들어갔을 때 시스템에 저 신호가 들어갔을 때 어떤 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스템에 2의 ST승이 들어갔을 때 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한다면 FT가 들어갔을 때 뭐가 나오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개로 내가 어떤 신호가 있는데 그걸 10개 기본으로 분해했는데 각각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합친 게 들어갔을 때 뭐가 나오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호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가능한 이유는 리니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리니어라는 거가 알기 때문에 저게 성립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호를 저렇게 분해할 동기가 굉장히 큰 거죠. 저렇게 분해하는 동기가 굉장히 큰 거고요. 그 매스가 거기에 관련된 수학 이론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인 거죠.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신호를 2의 ST승의 기본꼴로 분해하는 수학적 기법인 거죠. 그래서 이 ST승이 들어가면 뭐가 나올지 알죠. 자, 뭐가 나오냐 하면 시스템이 있는데 2의 ST승이 들어가면 S는 복소수고요. T는 시간이죠. 그랬을 때 나오는 거는 이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이 HS일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좀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요. 각각 디테일한 뭐 트랜스퍼 펑션의 정의가 뭐냐 이런 것들 또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그 녹화된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냥 좀 인포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2의 ST승이 들어가면 HS 곱하기 2의 ST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의 ST승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올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거죠. 내가 2의 T승을 넣으면 H1, 2의 T승이 나오는 거고 2의 1J, 2의 1J를 넣으면 H1J, 2의 1J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가 그냥 상수를 다 곱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수는 트랜스퍼 펑션이 결정을 해주고 따라서 트랜스퍼 펑션만 알면 일사천리인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시스템에 미분 방정식이 얽혀 있는 그 복잡한 것들을 그냥 다 저렇게 해서 마지막에 저렇게 해서 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이 똑같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신호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올지를 굉장히 쉽게 구하는 거죠. 물론 트랜지언트한 부분은 포기해야 되지만 걔네들 포기해도 되고 왜냐하면 어차피 초기 조건 몰라요. 유망적자 써서 푼다고 하더라도 초기 조건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궁금한 것들요.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 뭐 이렇게 뭐 전자장론, 안테나 공학 이런 거 보시면 다 복소수 도메인에서 처리를 하죠. 다 저게 깔려있는 생각인 거예요. 트랜지언트하고 포기하고 스테이트만 구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또
뭐 나오는 것들 다 시스템적으로 보는 거.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서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인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델타 펑션인데요. 델타 펑션 그래도 좀 직관적 이야기가 좀 낫죠. 그냥 빵 하고 때리는 거죠. 전체 구간 접근하면 1이지만 0을 제외하고는 다 0인 거. 바꿔 말하면 0일 때 무한대여야 되겠죠. 신호를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다. 보시면 얘도 xt라는 거를 델타로 표현한 거죠. 얘도 신호를 디컴포즈 한 거죠. 말하자면 이런 신호를 왼쪽 위에 있는 신호를 아래쪽 저런 막대처럼 디컴포즈를 한 거죠. 왜냐하면 각각은 다르기 쉬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신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건 거고요. 당연히 용어들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호를 주파수로 기본 주파수 단위로 표현하는 것과 신호들을 델타 펑션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앞으로 쭉 쓸 것이고 영양가가 있을 것이다. 이게 쓸모가 있고 영양가가 있는 원동력인 얘가 시스템이 아무 시스템이나 그런 게 아니라 LTI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왜 LTI면 그게 이렇게 영양가가 있는지. 지금은 그냥 영양가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 질문은 왜 LTI면 이런 영양가가 발생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 시스템에 대한 게 강의가 아직 일부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요. 진행되는 때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컨티뉴어스 타임 치를 이제 분해하는데 이제 다이나믹 시스템은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다이나믹에 따라 굉장히 명확합니다. 입출혈 관계가 미분방정식이 주어졌다는 얘기. 그 얘기인 거고 보통 이게 보면 시스템인데 시스템은 X랑 Y가 미분방정식으로 얽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뭐 전자회로 뭐 RCU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니어가 뭔지 했습니다. 리니어는 저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 리니어다. 그 다음에 타임 인베리언트가 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리니어랑 타임 인베리언트가 아주 스티릭한 센스에 성립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많은 시스템이 내가 관심 있는 범위 내에서 API로 근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관심 있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API 시스템인 거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우리의 발성기관들 여기서 어떤 소리들을 땅땅땅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땅땅땅땅 그런 걸 만들어서 여기서 특정 주파수만 살아남도록 피치인 거죠. 그래서 여자랑 남자랑 그 공명 주파수가 달라서 여자들 톤이 좀 더 높죠. 아무튼 땅땅땅 만들어서 그 공기를 내보내서 입에서 그걸 아티큘레이트해서 내보내는 게 소리인 거고 이것도 LTI 시스템으로 꽤 근사가 된다. 실제로 요 개수들을 잘 구하고 여기다가 그 공기 그런 진동 만들어서 넣으면 사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물론 뭐 굉장히 어색하긴 하지만 최소한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걸 IPI 시스템 분사 가능하다는 거고요. 무성원 같은 경우는 화이트 노이즈 막 그냥 노이즈를 만들어서 입에서 아티큘레이트 하게 되면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LTI가 되면 왜 그렇게 쓸모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주파수 표기법에 이렇게 쓸모가 있는지, 델타 펑션 표기법에 쓸모가 있는지가 이제 쭉 나오겠죠.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 강의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간단하게 복습을 한 거고요. 큰 틀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없으시면 하여튼 뭐 편하게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이게 이제 신홈 시스템이 이쪽 시스템 쪽 과목의 가장 밑에 있는 과목이니까요. 가능하시면 후반부보다는 앞부분에 예. 지금 혹시 뭐 나중에 그 음성 신호 관련해서 THD라는 파트도 혹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T 뭐라고 하셨죠? THD라고 뭐 하모닉. 잠시만요. 네. 제가 THD라는 단어 모른다면 찾아보겠습니다. THD. 뭐 토탈 하모닉 뭐 데이터라고 알고 있는데. 뭘 말씀하시는지 대강 짐작이 가는데 그거를 명시적으로 다루진 않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성 신호가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거 뭐 고등학교 때 기억하실 분이 계실 수도 뭐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관인 거죠. 사람의 관이 있으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주파수가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 주파수들은 배수 관계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게 되면 여기서 뭐 어떤 주파수 그거의 몇 배만 딱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음성 신호를 특히 유성음을 낼 때, 무성음은 아니겠죠. 유성음을 낼 때를 주파수 분석해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모닉이 나타나죠. 아주 극단적으로 치면 이제 이런 하모닉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왜곡되는지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사실 특별히 이 과목에서 커버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런 걸 이해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발성 원리라든지 신호 처리나 에너지, 파워 이런 게 특히 필요의 트랜스폼 보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가능하면 예제들 한 번씩 해보시면 트랩 쓰는 것만큼 수준되는데 금방이니까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편하게 이제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동영상 부분은 제가 올려서 링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